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 부과 소식에 매그니피센트 7 대형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게 증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자 미국 밖에서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의 수익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해석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전 세계 시총 1위인 애플은 전날보다 9%대 급락했으며 간신히 3조 달러를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근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역시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에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2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특히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 관세 후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관세에 따른 비용 절감과 생산 조정의 일환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 중서부 지역 5개 부품 공장의 직원 약 900명을 해고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북미 자동차 산업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고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이 아니라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약 3,600조 이상이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 소식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또 의약품에도 곧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가 보다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전후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미니미스라고 해서 소액 면세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6가지 경제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증시도 폭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약세도 면치를 못했습니다. 가격과 더불어서 급락세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가 굉장히 힘들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관세 충격 리스크 여파가 계속해서 증시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6가지 경제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틱톡 운명의 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틱톡에 대한 매각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앱러빙 그리고 아마존까지 현재 인수전에 가세를 한 상태입니다. 4월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이 매각 또는 폐쇄 마감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해서 거래 구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나 이번 인수전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거의 이제 막바지
막바지에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막바지입니다. 사실은 거의 이제 인수의 이제 중간 단계의 어떤 컨소시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아메리카라는 걸 일단 구상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 투자자가 이제 컨소시엄을 약 50% 정도 가지고 있고 바이트댄스죠. 이게 바이트댄스라고 이제 원래 모기업입니다. 이게 한 19% 정도 미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알고리즘을 라이센스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 2020년도에 틱톡 글로벌 모델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약간 이런 형식이고요. 미국 내 틱톡 운영은 완전한 독립 체제 아래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미국 내 통제 아래 두되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자체는 중국산이지만 이걸 이제 미국 내에서 빌려주는 형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출 대신에 합의하에 미국 내 지속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모델이고요. 이게 잘 되면 플랫폼을 국적화하는 모델로 타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강제 퇴출 대신에 어쨌든 통제하에 가능한 미국 법인을 채택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제 미국 의회의 어떤 투명성이나 감시 여부를 좀 해야겠지만 이게 잘 되면 미국 내 IPO나 상장 계획도 이제 가능하기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쟁사 대비 여러 가지 유리한 정책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스라든가 유튜브 쇼츠라든가 차별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주권의 어떤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글로벌 어떤 플랫폼 시장의 새 질서를 좀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이 만든 어떤 플랫폼의 성공 사례였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 만든 글로벌 모델의 새로운 어떤 그런 거였다면 질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구축하는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의 어떤 기술 패권의 경쟁의 확장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한 매각 시한일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인수전 향방을 가리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틱톡 인수전을 두고서는 기술의 전쟁, 정치의 전쟁, 좀 더 크게 본다면 경제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디지털 규제 프레임에 있어서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에 미국 사회 플랫폼에 있어서는 어떻게 재편을 좀 하게 될까요? 이게 미국 내 SNS 플랫폼 재편이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주권이 정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 통제권을 둘러싼 플랫폼의 이제 구조의 대변화가 있다라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치적 플랫폼이 부상하는 통제 가능한 SNS가 하나 생겼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가능한 민간이 재배하는 틱톡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니면 X 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정부 친화적인 플랫폼이 하나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그전까지는 약간 이제 정부가 통제가 좀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많은 것들이 정부 친화적인 게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친화적인 것들이 생겨서 알고리즘 통제가 가능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진 게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SNS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약간 인프라라는 입장을 좀 강화하는 입장이 좀 됐고요. AI 추천이 알고리즘이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틱톡이 핵심 가치가 AI 플러스 알고리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내 SNS 기업들이 누가 더 정교하게 사람들을 묶어두는가라는 경쟁이 돌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AI 확장이 좀 되고 있고 유튜브 쇼츠는 구글과 연동한 추천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마존도 이제 소비자 기반의 SNS 같은 것들이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SNS가 인프라와 결합된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톡 아메리카처럼 SNS 클라우드 그리고 AI 인프라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것들이 이제 단순한 앱이 아니라 데이터 저동소라든가 AI 분석이라든가 전자상거래도로 이제 합쳐진 어떤 복합된 것들이 이제 나오는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 틱톡 인수 매각 시한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향방이 어떻게 가리게 될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더 미니미스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미니미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행정명령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품 중에 $800 이하는 사실은 이제 소형 해외 직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관세가 면제가 됐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이 테무라든가 이제 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조치는 5월 1일부터 중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 오는 소형 상품들도 관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30% 또는 25%가 관세가 일괄적으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 정도가 오면 $30를 내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50로 인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주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내에 있는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들이 혜택을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무라든가 쉐인이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발 초저가 플랫폼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 글로벌 이 상거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테무라든가 쉐인 같은 플랫폼들이 이런 기반에 있어서 초저가 생태계들이 이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면세가 종료가 되면 중국 기반의 초저가 플랫폼들이 미국에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의 전략이 벼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왜 하냐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요것도 페타닌이라고 이거 기반을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법 마약이라든가 불법 약품이라든가 미국 제조업의 보호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중국 관세와 별개로 중국 직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및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소득층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에 따르면 연간 이런 것들이 10조 원 정도, 15조 원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인당 $35에서 $80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곳에 쓸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월마트라든가 아마존에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이든가 물류 같은 데서 플랫폼의 구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관세와 판매 모델에 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것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화 기술의 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국경선이 재설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800 이하로 들어오는 직구 면세 폐지됐기 때문에 테무나 쉐인 같은 플랫폼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내용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에서 오거나 혹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품들에게는 일단 면세에 대한 조치가 일단 취소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액 직구 관련된 규칙이 좀 폐지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좀 중론이긴 합니다. 향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데이터나 물류 그리고 소비자 플랫폼, 디지털 주권까지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가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초저가 중국산 플랫폼이 급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저가 시장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누군가가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이드 인 USA 리테일이랑 유통사가 재조명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있던 이런 것들이 월마트라든가 타겟스트라든가 코스트코 같은 어떤 약간 이런 시장들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진 어떤 브랜드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중남미 수입 구조를 가진 유통 기업들이 상승하게 될 것 같고 이런 데 같은 이런 것들이 주가들이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존 생태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양극화될 것 같습니다. FBA라고 이제 아마존 물류 기반을 가진 이런 미국 셀러들이 기회 창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이나 구조라든가 관세 시스템이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관세를 부과하는 확대가 될 것 같고 페덱스라든가 UPS 같은 이런 물류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소비자 트렌드의 현지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가 직구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직배송이 트렌드였다면 제가 볼 때는 로컬 셀러라든가 아니면 빠른 배송이라든가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미국 국내 쇼핑 패턴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은 우리 국내일 것 같아요.
우리 국내가 이거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미국이 막히면 아마 눈을 돌리는 거 아마 국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플랫폼이 아마 공격적인 마케팅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내 가격 인상이나 물류가 차질이 되면 이 테무라든가 셰인 같은 게 한국 시장으로 와서 리소스가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게 이제 가격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사실은 알리바바가 이제 국내 2위고 테무가 4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커머스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제조 유통업계라든가 초저가 마진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직구 플랫폼의 역 입점 전환이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국내 유통도 상당히 플랫폼이 수익 구조가 재정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관세나 통관 규제 같은 것도 논의도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150 미만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간이 통과를 아마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100 이하라든가 요것도 아마 $80나 이 정도로 줄이던가 아니면 아예 이것도 더 높이던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이렇게 초저가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혜택이다 우리 국내 유통업계가 좀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본다면 타격을 입는 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유통업계들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지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능력에 따라서 승패가 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공직 퇴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번 언급이 좀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한 번 테슬라가 좀 오름세를 보였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부 수장에서 물러난다라는 썰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를 좀 지니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본인이 또 X에 아니라고 또 얘기도 그렇죠.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특별 공직자는 130일 이후에 퇴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130일 특별 공직자는 자격 종료 시점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도지부 특별 공직자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장이라고 본인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 공직자 자리 SGE라는 자리에서는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수장에서는 수준의 퇴임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퇴임할 것 같고요. 백악관 공식 입장은 이제 엄청난 성과를 달성한 후에 물러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비공식 자문역에서는 뭐 잔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트럼프가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참모들하고의 어떤 머스크와 의사소통이 많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패권 싸움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위스콘신 선거에서 이 부분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독단적 업무 진행이라는 여기 불만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있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비판, 법원 명령에 대한 어떤 무시 발언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게 모든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판사에 대한 선거 패배 이후에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 민폐의 역할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물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트럼프에 대한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머스크 행보가 트럼프의 비판의 방패로 지켜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정치적 역풍이 직접적으로 트럼프에 미칠 경우에 이제 제한의 좀 필요성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믿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등에 짐을 지고 좀 약간 물러나는 약간 이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고 이제 행정성과 좀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천 명의 연방의 어떤 그 공무원들을 감축하고 성과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예고 없이 이제 정치 시행을 하고 혼란과 이런 게 유발이 되고 펜타곤에 이제 중국 관련 기밀을 어쨌든 계획을 그러니까 공유를 한 후에 보도하고 트럼프의 일정선을 긋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선긋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좀 있어서 어쨌거나 이제 향후 일정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이제 SE 자격이 만료가 되면 백악관의 이제 전면적인 역할은 종료를 하고 트럼프는 이제 가능한 오랜 기간 함께 하고 싶지만 머스크의 기업 경영에 복귀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머스크는 X를 통해서 페이크 뉴스다라는 트윗을 좀 남기기도 했었는데 일단 논란의 진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퇴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자리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리더십이 어쨌든 민간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내부나 아니면 거버넌스 모델에 있어서 변화를 좀 미치는 중대한 영향으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는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미국 정가에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일은 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하긴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정책 정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 정비가 좀 있을 것 같고 급진적으로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정교함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머스크 중심에서 도지부가 급진적으로 개혁을 했다면 사실은 부처 장관에서 중심에서 체계적으로 약간 행정 개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테크에서 의존하는 공공 개입이 좀 있었다면 사실은 정통 관료의 어떤 중심에서 보수의 싱크탱크를 좀 활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출 메시지나 혼선을 계속 이제 머스크가 해왔다면 사실은 일관된 메시지 관리라든가 어쨌든 체계를 확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도층의 어떤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끌어왔는데 공화당의 통제력을 좀 회복하는 이런 것들의 전략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공화당 내 어떤 파워게임의 구조종의 어떤 재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머스크의 이단화적인 영향력을 잠시 수용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내치고 향후에는 정통 보수에 대한 어떤 본류라든가 맥코넬이 있습니다. 맥코넬 의원들 계가 좀 있는데 요 사람들하고 하원의 강경파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면서 엘리트의 보수층들과 민중 포퓰리즘을 이제 이중을 결합시키면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대선의 향후에 이제 총선들을 이제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확장성을 좀 늘리면서 이제 정책의 안정성을 좀 가능을 높이고 사실 기술과 산업을 일관성을 좀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의 역할 대신 이제 민간 복귀를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부와 결별하더라도 일단은 민관 협력과 관련해서는 계속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키드플릭스 보겠습니다. 키드플릭스 하면 아동 성착취물 스트리밍 플랫폼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폐쇄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3월 11일 날 이제 유로폴이라고 이제 이 유럽 세계 경찰 연합 경찰 35개국이 했던 경찰인데 여기서 발견한 거였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사실은 이제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성착취물이었고 이게 독일 바이에른 범죄 수사물과 이제 사이버 범죄 경찰청이 했던 거였습니다. 유로폴과 네덜란드 경찰청이 35개국이 연합해서 폐쇄했던 거고요. 성과물은 이제 2022년부터 25년까지 전 세계 180명의 접촉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였고요. 동영상은 9만 1,000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총 6,300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이 있었던 거고요. 용의자는 1,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압수 기간은 1,300기가
됐습니다. 이 정도 됐고 국제 경보 통배는 35개국의 수사 당국에 경보를 했고요. 범죄 구성은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잡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보상 체계는 약간 이제 암호화폐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했고 AI 악용 사례로 처음 해서 일부 콘텐츠는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됐고요. 여러 가지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학대를 했다는 거고 국경 없는 어떤 그런 수사 공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제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요. 기술 악용은 뭐냐면 암호화폐에서 이제 이게 AI로 이루어졌고 스트리밍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약간 기술 악용이 많이 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까지는 향후에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아동보호에서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 기술 기반의 어떤 성착취물 거래 시스템이 실체가 공개됐다는 거에서 약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동보호의 거버넌스 강화라는 점에서 약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국제 기반의 어떤 기술을 향후에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숙제가 많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다크웹 등 음지에서 좀 운영됐다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퀴드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주권과 책임이 기술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런 제2의 퀴드플렉스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책들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단순 다운로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이라 되게 문제가 좀 있었고요. 즉각적인 접근성이나 콘텐츠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어떤 심화 유도가 있어서 이게 되게 방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방지책이 좀 필요하고요. 단순 이코노미 기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 유료화가 아니라 암호화폐 기반 토큰화가 있어서 뭐 시캠이라고 업로드 검수나 분류 추천 요구 토큰 보상이 상당히 약간 어렵고 약간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걸 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먼저 앞서가는데 단속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단속의 사이버 경찰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발달돼야 될 것 같고 국제 공조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AI 자동화 기반의 콘텐츠 큐레이션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단어가 어려운데 업로드 영상이 자동으로 해상도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콘텐츠 유형별이 분류가 되는 처음으로 나온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각 국가별로 대응책이 마련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 대응책이 좀 마련이 되고 기준이 엄격하게 법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대응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빅테크들이 이런 걸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빅테크 다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비안의 알고리즘이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스팀의 성착취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되어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다국어던가 다국적에 대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켓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국제 공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AI 생성이나 성착취물에 대한 연계된 범죄 허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피해 사례가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체적 고통, 2차 피해라든가 그리고 디지털 유령 효과가 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라든가 이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지워주는 이런 그 효과라든가 이런 우리가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동 성착취물 자체가 취향이 아니라 또 중대 범죄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국가 간 수사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범죄인끼리의 인도 협약을 강화시키면서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프로젝트 카이퍼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프로젝트 카이퍼 사업을 스타링크 경쟁 사업으로서 선보였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베조스가 이제 머스크랑 이제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이제 라이벌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2025년 이제 첫 발사를 합니다. 10월 6일 날 이제 미국 플로리다 이제 케이프 커버렐 센터에서 이제 발사를 하는데 총 3,000기 정도를 향후에 이제 발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미 스타링크를 이제 머스크는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3,236개 위성을 구상한
초대형 위성망을 향후에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스타링크는 4,800개 정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쟁하겠다는 경쟁 구도고, 스페이스X는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범용 링크를 하겠다는 거고, 카이퍼는 사실 소형 단말기를 해서 이제 지상망 하이브리드를 향후에 공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면 지구 저궤도의 통신 패권에 대한 본격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5G가 아닌 6G의 글로벌 인프라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각국의 이제 어떤 군사나 재난이나 교육망 등을 이제 백업 네트워크를 향후에 이제 경쟁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군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이 나라를 대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스페이스X와 아마존 간의 기술, 시장, 정책, 주도권을 다투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경쟁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게 될 것 같고요. 2020년까지 이제 아마존은 전체 위성의 절반 이상을 발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1,600기를 발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FCC 면허를 이제 유지하게 될 것 같고, 스타링크와 달리 이제 아마존식 생태계를 연계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위성 수를 늘릴수록 단말기 단가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다양한 식의 어떤 패턴을 유지하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에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 인터넷 시장에 있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프로젝트 카이퍼는 스타링크를 경쟁 사업자로 현재 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우주 진출이 아니라 미국 디지털 주권의 확장이다라고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좀 넓게 본다면 향후 미국에 있어서 디지털 주권은 어떻게 좀 재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글로벌 통신 주권의 핵심 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되는데 이제 양축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질서와 이제 어떤 디지털 영향力확대로 이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요게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두 기업 간에 약간 카이퍼하고 스타링크가 메가 컨퍼런스 경쟁이 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수에서 스타링크는 5,000기 정도를 지금 이제 2025년 기준을 가지고 있고, 카이퍼는 향후에 3,000기 정도를 넘는 3,236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핵심 장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스타링크는 사실은 발사 능력을 독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는 이제 AWS라고 이제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물류라든가 커머스를 연계한 걸 하고 있고요. 스타링크는 사실 저비용과 소형 위성을 해서 범용성을 하고 있고, 카이퍼는 이제 프리미엄 커넥터 비용을 해서 클라우드를 연결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이제 군 정부와 재난 통신에 맞춰져 있다면, 카이퍼는 이제 상업이나 인프라를 통합하는 약간 B2B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세계 통신 구조를 재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 시장을 따라오는 구조고요. 중국은 이제 군사나 이런 것들의 통신 전사 군수화 위주를 하고 있는데, 민간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이제 여기는 국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나 차이나 유니콤이 민간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럽이 따라오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성 인터넷 시장도 계속해서 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성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좀 구축이 되게 된다면 바다나 산처럼 통신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1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1위로 의외로 아일랜드 여권이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뭐고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이게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일랜드, 저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가 그러게요.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일랜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비준을 보니까 비자 면제 국가 수가 있고요. 과세 정책이 있고, 글로벌 평판 지수가 있고, 이중국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일랜드가 1위입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로마드 캐피탈리스트가 발표한 2025년도 노마드 패스포드 인덱스에서 세계 1위 여권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은 이제 비자 면제수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 국적 가치를 다면적으로 하는 평가 지수고요. 사실 뭔가 투자를 할 때 이 기준을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중 국적을 자유롭게 허용이 가능하고요. 언론의 자유 및 군복무 의지가
군복무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일랜드가 왜 군복무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도 무제한으로 이제 허용이 되고요. 외교의 신뢰도나 경제의 안정성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인 점도 좋다고 하고요. 조세 제도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서 이제 뭐 글로벌 정체성이나 프리미엄도 상당히 높고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곧 기회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법적, 경제적 자유의 아이콘이 되고 전환 기준의 어떤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의미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면 싱가포르나 일본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올해 보면 우리나라 바로 위에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39위인데 일본이 38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싱가포르는 언론 자유 지수가 되게 낮습니다. 126입니다. 이런 게 낮고 일본은 높은 조세. 일본 세금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나 제한된 시민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낮은 이런 게 있고요. 여권의 자산이나 정체성 같은 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일랜드 1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1세기의 어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여권 가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여권 파워가 높을수록 또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또 자유로운 이동성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2위였는데 39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좀 상징을 하는 건지 체크해 볼까요? 우리는 하락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중국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중국적이 안 되는 것 같고 과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과세가 높고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해외 소득 과세 범위에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과세가 높고 개인의 자유가 생각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비해서 어떤 언론의 자유가 생각보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쉽지만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지표에서 불리하고요. 사실은 글로벌 상대 요인에서 이제 그리스나 슬로베니아 이런 거에 비해서 타국의 세제나 이런 거에서 이제 자유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낮습니다. 이런 게 좀 낮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헝가리나 네덜란드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순위가 좀 하락한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게 여행의 편의 이런 게 아닙니다. 세금이나 자유나 이중국적 유연성에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이제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런 게 낮다는 겁니까? 언론의 자유도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정책의 시작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격의 제고나 국민의 해외 기용의 확대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시사하는 바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게 시사하는 게 좀 있고 우리가 이제 국가 글로벌 이동성과 기회 격차가 좀 확대가 낮아진 게라는 게 있고 국가 브랜드라든가 국제적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에서 인식하는 국가의 개방성 지표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권이라든가 대형의 후발주자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유연성이 좀 낮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경고등이 들어온 거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사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AI 시대라든가 디지털 시대에서 글로벌 인재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좀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 안에 또 정치적인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또 오늘 오전 11시에 중요한 일정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11시 기점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변동이 좀 나오게 됐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에스크로에서 10억 개 XRP를 방출했으며 이번에는 전통적인 일정과 방식까지 변경해 커뮤니티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번 방출은 통상적인 매월 1일이 아닌 3일에 이뤄졌고 방출 전날인 2일에는 이미 7억 개 XRP를 에스크로에 재잠금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선행됐습니다. 유투데이는 블록체인 모니터링 계정 웨일 얼럿의 데이터를 인용해 리플이 각각 5억 개, 2억 개, 또 다른 2억 개 등 총 3건의 대규모 거래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억 XRP는 약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이며 나머지 거래들도 각각 4억 7천만 달러, 6억 1,200만 달러 상당에 달합니다. 이들 모두 리플이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플은 2017년부터 매월 10억 XRP를 시장에 공급해온 장기 정책을 운영 중인데요. 보통 이 중 약 7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에 잠그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달 연속으로 방출일과 잠금일을 바꾸는 등 일정의 유연성을 보이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번 일정 변경과 대규모 방출에 혼란을 보였지만 일부 이용자는 매달 반복되는 일이다. 결국 90%는 다시 잠글 것이라며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방출 시점과 전략의 변화는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 6천 달러가량 급락하며 7%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당일 고점은 88,563달러였으나 몇 시간 만에 82,157달러까지 하락한 후 현재는 83,621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유투데이는 이번 급락 배경으로 미국과 주요 국가 간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전반적인 위험 자산 회피 흐름을 지목했는데요. 실제로 이민희 S&P 500 선물은 3% 이상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이번 주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의 데이터를 인용해 오는 금요일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옵션이 만기도래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번 하락으로 인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이번 청산은 롱숏 포지션 모두 거의 동일하게 분포돼 있어 방향성에 관계없이 변동성에 노출된 투자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82,000달러대에서 단기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추가 하락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가격이 0.63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지난달 최저치인 0.6417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0.7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록한 최고가 2.98달러 대비 약 77%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약 200억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파이코인의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은 향후 1년 내 15억 개의 신규 토큰이 추가로 유통돼 총 공급량은 80억 개에 이를 예정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커뮤니티 주도의 상장 투표가 진행됐으나 공식 상장 투표 1차와 2차 모두에서 제외되며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기술적 지표 역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32.03으로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또한 음액값을 기록하고 있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로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고 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대형 채굴 기업들은 장비 대부분을 아시아에서 조달하는데요. 무역 장벽이 커지면서 생산과 수익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미국 채굴 서비스 업체 룩소르의 하드웨어 책임자 로렌 리는 태국에서 미국으로 약 5,600대의 채굴기를 옮기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가 발효되기 전에 장비를 들여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리는 오늘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며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장비를 최대한 빨리 가져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영향은 시장에도 즉각 반영됐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클린스파크 등 미국 상장 채굴 기업의 주가는 발표 직후 급락했습니다. 채굴 장비 중개업체 신테크 디지털의 CEO 타라스 쿨리크는 이번 관세는 업계 성장세를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최근 전미 암호화폐 협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미국 내 암호화폐 확산 현황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6%는 암호화폐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는데요. 유투데이는 갈링하우스의 발언을 통해 NCA와 같은 기관이 일상 속 실질적 암호화폐 사용 사례를 조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9%의 보유자가 암호화폐를 쇼핑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목적이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구매 등 고가 거래에 활용한 비율도 15%에 달했는데요. 유투데이는 연령, 성별별 보유 현황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자는 약 70%가 남성이며 주요 직종은 기술, 건설, 금융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가 과반을 차지했고 55세 이상은 단 1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남부 보수 지역이 보유율 39%로 가장 높았고 중서부는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암호화폐 수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유투데이는 또 미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비축 제도를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의 우호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소유자는 73%는 미국이 글로벌 주도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이제야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금 해제됐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의 디지털금 역할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까지 이미 큰 상승률을 보였다며 기본적으로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 기술주와의 상관관계 등으로 올 들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은 금이 향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주요 수혜 자산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은 올 1월 중순 이후 순매도 상태로 전환됐지만 금 선물은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금 수요가 투기적 거래자보다 개인 투자자 및 중앙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가격 주요 지지선으로 62,00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날 코인마켓캡에서 8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생산 원가인 62,000달러는 역사적으로 가격 하단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시리아 테러 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추징금 약 77만 원을 이일 선고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인 A씨는 2022년 1월에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리아 테러 단체 KTJ에 77만 원 상당 암호화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보낸 77만 원은 KTJ 전투원 1명이 무장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추산되는데요. 신 부장판사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건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테러단체에 제공한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테러단체에 가담한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TJ는 2014년 중앙아시아 중심 지하디스트들이 설립했고 2016년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을 공격한 단체입니다. 2022년 3월 유엔이 이들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가 8,88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이후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실으면서 보유 자산 가치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일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테더사는 지난달 31일 7억 3,500만 달러를 투자해 8,888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테더사의 비트코인 지갑에는 현재 92,647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돼 있는데요. 테더는 지난해 5월부터 분기 영업이익의 최대 15%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인 84,000달러로 환산하면 77억 82,034달러로 11조 4,120억 원 수준입니다. 당시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제한된 공급량과 탈중앙성, 광범위한 활용성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더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비트코인 매수 전략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의 52만 8,185개 바로 다음 수준이고요. 단일 비트코인 지갑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 정말 관세 쇼크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또 낙폭이 깊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5%, S&P 500 지수도 4%,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9%나 또 빠지는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뭐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금융주까지도 모두 다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이 우리 시장은 어제 이 관세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차트상으로 보자면 좀 양봉으로 끝나서 마음은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선방해줬다라고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저께는 뭐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텨줬다. 정말 장하다 국내 증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본 게임은 오늘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부터 2,45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를 깨고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어저께 경험했다시피 어저께도 이제 장을 깨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또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오늘은 오전장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11시에 우리 국내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또 하나 남아있죠. 그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얘기 잘하셨는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이게 차트입니다. 완벽하게 깨져 있죠. 원래 이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어저께 이 자리를 깨고 거의 10% 가까이 지수 자체가 빠졌다라는 건 분명히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 대해서 좀 압박이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우존스도 빠졌고 나스닥도 5%, S&P 500도 거의 5%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000포인트 넘게 빠졌으니까요. 굉장히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하루는 정말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 잘 버텼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좀 버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약간 잘 버텨줬던 섹터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섹터들이 어느 정도로 또 잘 버텨주는지 어저께 바이오라든지 엔터라든지 미디어 쪽이 좀 잘 버텨줬고 조선과 방산 쪽이 좀 잘 버텨줬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그 똑같은 동일한 섹터가 어느 정도의 힘을 내면서 좀 버텨줄지라고 좀 체크를 좀 해보는 약간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한 오전장까지 11시 넘어서 12시까지는 시장을 관망의 자세로 보수적으로 다가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 영향도 받고 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오전장에서는 좀 관망세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9% 하락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애플이 또 9%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같이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뭐 애플 관련주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리 선제적으로 맞긴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이란 기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제조를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뇌 역할이라고 하죠. 모든 설계나 뭐 아니면 기계를 만드는 전체적인 전략을 짜주는 기업이고 그거를 거의 만드는 데는 80%가 중국에서 만듭니다. 근데 어저께 중국의 상호관세가 어떻게 됐죠? 거의 최고 단위로 상호관세가 좀 때려지면서 결국엔 애플은 당연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애플이 생각한 건 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베트남의 공장을 굉장히 또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동남아 지역 중심으로 또 관세가 많이 때려지다 보니까 결국에 인도와 베트남으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에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애플의 주가는 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일단 중국에 대해서 선벌적으로 때렸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또 들어보면 미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애플이 중국에서 아무리 아이폰이 안 팔린다, 화웨이가 더 팔린다라고 해도 애플의 전체 매출 중에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19%에서 아직도 20%가 됩니다. 그럼 그 매출에 대해서 중국이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서도 또 태클을 계속 걸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중국 내에서의 애플의 가격 상승은 둘째 치더라도 판매 자체도 밑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애플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애플 주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니까 걱정을 좀 한켠으로 뒤로 미룬다 치더라도 애플 향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애플의 FPCB라고 하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PCB 칩을 납품하는 BH라든지 아니면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의 폭을 좀 깊게 나타낼 것 같고 그다음에 더구전자 같은 애플의 약간 그 전자파 실드를 만들어주는 금속 실드를 만들어주는 더구전자 같은 종목들도 조금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LG 이노텍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은 애플의 70%에서 80%입니다.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사진 찍을 때 그 손떨림 보정 기능 이런 게 다 LG 이노텍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애플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 하락은 오늘 이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을 또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애플향 우리나라 기업들 아무래도 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베트남에서 46% 관세가 또 부과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 베트남에 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관련 기업들도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도 많겠지만 좀 다양한 관세 폭탄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베트남 쪽에 우리가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놨는데 네. 인건비 부분이나 재료 부분 때문에
때문에 옮겨놨는데 베트남이 특히 어저께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 되게 많았어요. 원래 뭐 중국에만 할 거다 막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만큼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내놓은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임기응변적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산식도 좀 얼렁뚱땅하게 좀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어저께 뉴스 기사에서 보셨지만 펭귄이랑 물개만 사는 그 맥도날드 섬인가요? 허드 섬인가? 거기다가도 10%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좀 급박하게 좀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베트남에 지금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장 개장하고 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 여러 가지 나라들의 지금 생산 기지를 거점을 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관망세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지금 뉴욕 증시와 함께 또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서는 0.17%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1.26% 해서 각각 1% 넘게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2% 넘게 낙폭을 그렸었는데 조금은 1%로 올라오면서 좀 선방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해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금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월요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고요. 또 어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제장에서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 강경했던 관세 수치에도 오전장에 있었던 부진함을 딛고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여전한 부담스러운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출회가 됐고요. 결국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역시나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6% 하락하면서 2,450.49포인트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은 0.92% 하락하면서 677.2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 하락불 켜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요. 좀 하락률이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2.08% 하락한 56,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베트남에게 이 상호관세 46%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인건비가 좀 쌌었던 이 베트남을 최대 생산 기지로 삼고요. 미국에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공급망에 변수가 생기면서 오늘 삼성전자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3.7%대 낙폭 그리면서 18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장에서는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6%대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관세 부과 품목에서 의약품이 빠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72% 하락한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구조상 유럽의 비중이 6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관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좀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11% 하락해서 31만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주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죠. 특히 미국이 수입하는 완성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도 줄어들 거고요. 그로 인해서 배터리 업황과도 좀 직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주요 2차 전지주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6조 원가량 증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4%대로 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제보다는 낙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역시 1.29% 하락세 보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시총 상위권 내로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았던 방산주들 좀 상승하는 모습 어제장에서도 보여줬는데 오늘도 0.43% 상승해서 현재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3,700억 원 규모로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28%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장에서 제약바이오주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0.86% 하락했습니다. 기아도 현대차의 흐름에 맞춰서 0.99%, 1% 가까운 낙폭 기록했고요. 네이버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만 0.55%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그래도 이 관세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제약바이오주 흐름 오늘은 조금 끊긴 모습입니다. 0.14% 약보합권의 흐름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역시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장에서 에코프로는 조금 상승세 보이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양 그룹 모두 0.2%에서 0.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1.75% 하락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안에는 휴젤과 클래시스 역시 K뷰티 쪽에 조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휴젤 1%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1.8% 상승하면서 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리가켄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1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은 줄였습니다. 0.66%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코스피에서 좀 파란불을 켜주는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좀 선방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게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멘토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강하게 좀 버텨주네요. 네. 저는 뭐 2,450포인트 깨고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같은 종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코스피는 1% 폭에서 등락을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개장보다는 지금 빨간불을 켜주면서 오히려 상승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질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뭐 미국, 중국, 일본보다 시장이 강하다, 시장이 강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우리 시장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금요일까지 시장을 좀 예민하게 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들 그간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간 좀 참아왔었던 매수 포인트 타점을 오늘 정도는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올라가는 품목들을 본다면요. 역시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난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늘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뉴스에서 일단은 납품한 변압기라든지 전압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요즘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이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로 이게 관세의 그런 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미국의 불리한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외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도 물론 오늘 새벽 뉴스에 반도체도 곧 있으면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의 생태계상 미국이 만약에 관세를 20%, 최소 10%를 부과하면 오히려 역관세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 봤으면 다음에 계속해서 요즘에 좋은 건 역시나 엔터 쪽하고 미디어 쪽을 좀 봐야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게임 종목까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아까 해드린 것처럼 관세로 시작해서 관세로 끝난다.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여기는 이런 엔터와 게임,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지금 플러스 알파 어저께 또 나온 뉴스들 중에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냄새가 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풀풀 풍겨주고 있다라는 건 저는 계속해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건 역시나 미디어 쪽하고 엔터 쪽, 그다음에 게임 쪽은 지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아무래도 관세 이런 무풍지대에서는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 좀 하락이 있던 만큼 그래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 그래도 아침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불안감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죠. 근데 오늘 SK하이닉스는 지금 4% 빠졌잖아요. 네. 조금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오늘 같은 날 우리 투자자 투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좀 투심 자체가 얼어붙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던지는 거죠. 네. 반도체에도 이제 관세를 매기면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러는데 제가 반도체 생태계에 대해서 말하다 이제 넘겼지만 반도체 생태계라는 건 그거예요. 미국의 현재 빅테크 종목인 뭐 애플, 엔비디아, 뭐 AMD, 퀄컴 이런 애들이 반도체를 설계해 줍니다. 반도체를 설계한 거를 그 설계도를 우리나라나 대만의 TSMC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가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반도체를 만든 거를 이제 조립하고 패키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뭐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그런 다음에 완성된 반도체를 다시 엔비디아와 애플한테 납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반도체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매기면 애플, 엔비디아 현재 빅테크 종목들이 위쪽에서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도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증시 나스닥, S&P 500이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미국은 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긴 있는데 10나노, 우리가 이 시간에서 한번 제가 나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10나노 이상 제품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할 그런 생산 시설만 있을 뿐이지 현재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원하는 초고성능 반도체인 3나노 이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미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고 스콧 베세트 장관도 나와서 반도체에 대해서 곧 있으면 관세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저의 피셜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네들 빨리 미국 들어와서 우리랑 협상을 보자라고 협상에 좀 시간을 좀 땡기는 그런 류의 협상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도체까지 관세를 20% 넘게 부과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역관세를 맞을 수 있는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반도체주가 이렇게 눌림을 받을 때마다 약간은 좀 기회를 포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좀 반도체 쪽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투자 판단 유의해 보시고요. 이 와중에 이 관세를 낮추려면 LNG 쪽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 쪽 넥스틸은 지금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LNG 쪽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LNG 쪽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산법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다가 100원을 수출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50원을 수출을 했어요. 그럼 미국이 50원 손해잖아요. 그 50원을 손해본 걸 너네한테 다 매기지 않을게. 그 대신 그거의 반, 25만 너한테 매길게라는 게 관세 계산법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반도체건 자동차건 미국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에 반면에 수입도 많이 해가라는 거예요. 미국산을. 그러면 미국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과연 미국 자동차를 우리가 더 수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기호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자동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미국 현재 알래스카 LNG라든지 LNG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이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NG를 많이 생산을 하겠다.
파겠다, 가스 LNG를 많이 파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건 미국산 LNG를 수입을 빠르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그럼 미국산이 비싼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LNG를 어디에서 많이 수입하냐? 중동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미국산이요, 중동의 LNG보다 더 저렴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LNG를 중동보다 많이 생산 안 했기 때문에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의 LNG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그 LNG를 좀 수입을 많이 한다면 현재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25% 관세율이 10% 아래로 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오늘 이제 정부 컨트롤러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뭐 산업통상부라든지 미국으로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LNG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협상을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뭐 넥스틸 같은 종목들은 이제 LNG 사업이 시작되면 관이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인데, 저는 LNG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FLNG의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대장주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상사주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에 좋은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LNG 쪽으로도 그래도 긍정적인 좀 신호를 주셨는데요.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또 웃으면서 주말을 보내면 좋겠지만 좀 다음 주 대응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곧 파월 의장의 또 발언도 있을 예정이니까 또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것 같은데 오늘의 체크 포인트를 좀 주신다면요. 뭐 오늘 체크 포인트는 이제 11시 아,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수급도 좀 풀릴 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상승률 종목을 보니까 정태주라고 하죠. 정치 테마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11시에 결론이 뭐 기각이 되든 이동이 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수급의 움직임과 그 다음부터 기관 쪽에서 어떻게 수급을 몰아가는지 그 섹터를 좀 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의 그 시장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오전 시간까지는 시장을 약간 관망의 자세로 보시는 게 좋고요. 오후부터는 이 종목 괜찮았는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전장에서는 관망세, 오후장에서는 눈여겨봤던 종목들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짚어보시고요. 그러면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세 이벤트가 펼쳐졌고 이번 주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우리 국내에서도 중요한 이벤트 11시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고 놀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상대적으로 오늘 좀 잘 버틴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피 양시장은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빼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도 일단 매도 포지션은 찍혀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해석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관세의 영향에서는 당분간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그 이벤트에 지금 몰려 있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이 순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내적 이벤트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도 보고 그 전날의 시간 외에서도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진 걸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글로벌적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이 약화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이 중국에 IT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IT 주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본다고 한다면 약간의 좀 테마나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 그 관세 리스크에 좀 비껴나가 있는 그런 섹터들 쪽으로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 공포를 했지만 저는 개별적인 또 협상을 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움츠려 들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오후장에서는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거래량과 함께 저는 매수 관점이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결과가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이 빨리 사라져야 어떤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와 무관하게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일단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정치 테마주가 사실은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를 권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늘 오전 11시에 이벤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좀 챙겨보신다면 분명히 정치 테마 관련주들 담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전을 좀 기준으로 해서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인물주나 인맥주 관련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 코멘트 간단하게 좀 받아볼게요. 뭐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은 이 펀드멘트가 무관하게 투자 심리가 그렇죠.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건 또 제 개인 쪽이거든요. 뭐 개인 쪽에서의 약간의 어떤 투자 성향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과 이제 7년 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큰 트레이딩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매매에 대한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탄핵이 그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 부분을 좀 예상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참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정치적인 부분을 연관시키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 예상을 하고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트레이딩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은 정말 실적과 무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은 하기에는 좀 권장드리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제 뭐 거래소나 정부에서도
이 주의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교란이라기보다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계속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정상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오늘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들, 펀드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줄여가면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정치 테마 넘어와서 이번에는 관세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를 살펴봤을 때 어제 계산해보니까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사실상 중국이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관세에다가 이번에 플러스로 더 붙는 거라서 한 50% 정도 넘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개장하고 나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 보였었거든요. 미중 갈등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인데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앞으로 계속 이슈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히토류 관련주로 하면서 중국이 가장 미국 쪽으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수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광물에 대한 수출 부분으로 미국과 항상 미국에서의 견제 부분을 중국이 맞받아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 관련주나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한마디로 그거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혜주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다고 하더라도 이 히토류라는 이런 특수 광물 자체가 지금 새롭게 뭐 AI나 여러 가지 뭐 전기차 쪽에서의 필수적인 광물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또 접근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약간 좀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많아요. 뭐 유니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히토류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히토류로 가공하는 업체로 지금 많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약간 투자 심리가 그 갈등 수혜주로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렇죠.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좀 변동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 뚜렷하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뭐 동국 RNS나 뭐 삼화전자 어떻게 보면 히토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대로 가공하거나 그거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히토리에 대한 그 어떤 가치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히토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실제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은 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의 접근 부분이 지금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관세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벤트도 그렇고 다 연결을 시켜본다면 펀더가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단독 뉴스로 나왔던 기사 하나 좀 체크를 해볼 텐데 AI용 초고압 변압기 관련한 관세를 사실 오늘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스케치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가 18%, LS일렉트릭이 16% 정도로 기업별로 관세에 대한 내용이 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효성중공업이랑 HD 현대일렉트릭은 무관세로 적용이 좀 되는 것으로 일단 단독 뉴스상으로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개장하고 나서는 좀 강하게 빛을 좀 빨갛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전력기기 시장 안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답인 종목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변압기가 전력기기 쪽에서의 기기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모멘텀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변압기 쪽에서의 가장 큰 어떤 좀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올지 영향이 어떤 주가의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관세에 대한 부분을 뭐 미국 쪽이 어쩔 수 없이 공통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수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을 가격으로 연결시키면은 결국 이제 미국 쪽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뭐 그런 점을 보면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물론 이제 이 다른 어제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해서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뭐 자동차나 의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경쟁 상대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그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은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어떤 미국의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관세나 무관세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이 변압기에 대한 교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데이터 센터나 또 이제 뭐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앞서서 좀 얘기했지만 뭐 LNG, 광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어떤 관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떤 변압기 쪽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사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HD 현대엘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의 의식을 그 전부터 하고 있어서 미국 쪽에서 공장을 좀 많이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는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난다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전력기기 더 이상 어떤 관세율을 뭐 전체적인 산업 쪽에서의 올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미국이 좀 필요로 하는 정말 그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 중국 쪽에서의 생산을 하는데 뭐 조선 기자재나 조선 쪽에서도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형평성을 좀 유지는 하겠지만 결국 미국이 필요한 어떤 그 제품이나 산업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또 이제 뭐 전력기계 전통적인 수요처가 있는 그 미국의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섹터들은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눌렸을 때 기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결정이 좀 나올 예정이라서 단독 뉴스 이어서 후속 보도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단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외국인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소식도 있었죠. 추가적으로 인도에서 K9 자주포 2차 수출에 대한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이버랑 카카오도 일단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네이버는 3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일 빼고 1일과 3일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점으로 또 정치적인 이벤트도 같이 껴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외국인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로봇주 안에서는 꽤나 강세를 보이면서 상단에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4% 정도 밀림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현재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하게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도 20만 원 선은 또 깼습니다. 18만 원 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빛났던 종목이 삼바였습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있는데 일단 관세 안에서도 무풍지대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왔습니다. TP도 조정이 좀 됐고 더불어서 OP가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차랑 LG 엔솔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매수 상단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반도체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오늘 하락세를 피할 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로 봐도 사실 뭐 삼성전자 1.7%, SK하이닉스도 4.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거를 지금 이런 매도 결을 시장을 파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침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도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잡한 셈법이 같이 좀 포함이 된 걸까요? 일단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크겠지만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관세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한 예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영향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뭐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좀 되면서 약간 투매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수출 우리나라와 뭐 일본 또 이제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출이 가장 큰 주인 그 나라들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을 진행했을 때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전력기계도 그렇고 그 전에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가서 한 것처럼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산업과 어떤 섹터들의 쪽에서의 관세에 대한 협상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에서의 협상은 지금 당장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어떤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관세에 대한 얘기했던 걸 보더라도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국 쪽에서의 AI 쪽에서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IT 쪽에서의 패권에 대한 신경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여러 지금 안 좋은 먼저 관세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계속해서 많이 부과하고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뭐 애플, 엔비디아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으로의 그 IT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크게 좀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으로 했을 때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쪽으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킨다 그런 생각은 좀 별로 좀 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여러 협상용 카드로 틱톡도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이 이제 중국을 많이 견제하는 IT 쪽으로의 그런 모습이 계속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자체적인 어떤 내적인 시적 전망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글로벌적인 IT 기업들의 전체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또 반도체 쪽에 대한 매도세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항상 20만 원 밑에서는 매수의 구간이다. 이때 아니면 언제 사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이후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8일 예정되어 있고요. DS 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디램은 사실 지금 걱정이 없는 상황이지만 파운드리에 있었던 그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늘 1.5%,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덜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나 6만 원 밑에서는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이 기회
기회일지 아니면 4월 8일까지 뚜껑 열고 이벤트 다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할지 어느 쪽으로 좀 더 조언을 주실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사기가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또 떨어진 이유가 혹시 엔비디아 쪽으로의 가장 큰 그렇죠.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또 수혜는 봤죠. 엔비디아 쪽에서의 주가 올라갔을 때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 수혜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보다 더 밀리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이 두 종목에서 뭘 산다라고 딱 비교만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기는 좀 편하고 말씀하셨듯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들어간 저는 그거는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보고 나서 가는 건?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의 지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쪽으로의 이 HBM에 대한 12단 여러 가지 채택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이 좀 큰 거지 삼성전자는 그 영향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내려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매물에 관련해서는 뭐 견조할 거로 좀 예상하지만 여러 가지 이 뭐 중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그대로 어떤 주가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은 계속 그냥 예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뭐 영업이익 지금 현재 뭐 5조 중반 쪽으로의 지금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크게 좀 벗어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제 잠정시장 발표 이후에 이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 때 뭐 엔비디아 쪽의 납품이나 또 이제 그 전에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올릴까 한 30조 이상은 또 얘기는 하겠지만은 뭐 그전 34조 예상했던 게 36조까지도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가가 좀 반등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답보 상태예요. 이게 왜 뭐 그전에 실적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 쪽으로의 어떤 HBM에 대한 그 부분이 좀 현실화돼야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잠정 실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잠정 실적 전후로 언제 매수를 하냐 이런 것보다도 길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나서 또 이제 엔비디아 관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이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 관점을 또 하는 게 더 기회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D램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을 최대 5% 인상한다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국가별로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서 미리 사재기 해두는 수요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는 4월 8일이고요. 가이던스랑 여기서 나오는 컨콜 내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위 테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터테인먼트부터 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관세 무풍지대로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 좀 살펴보면 이정재, 정우성 씨가 이제 알리바바 계열의 엔터테인먼트랑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드림 콘서트 월드 투어도 이제 9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면서 플러스 관세 무풍지대라는 매크로까지 겹쳐지면서 최근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 로봇입니다. 이쪽은 공매도 재개되면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많이 빠질 거다, 타깃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이쪽은 이제 SK온과 콜옵션 계약 체결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일단 오르는 종목들 몇몇 보이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조금 부품단 위주로 좀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것도 확인이 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세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LNG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쪽이 뭐 오른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체크해볼 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위에다가 제가 자리를 좀 넣어봤고요.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나온 소식을 보니까 LNG랑 조선 등 한국은 우리 미국과 여러 가지 거래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LNG랑 조선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상황이고 상호관세가 이제 4월 9일부터 시행이 될 거라서 아직 기간이 좀 남은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정적인 뉴스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했을 때 알래스카 LNG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강제적으로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도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일단 열어봤고요. 차장님 어느 쪽부터 점검을 좀 해볼까요? 역시 엔터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그쵸.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엔터주들이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세에 대한 수혜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수혜주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래요? 왜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냐? 관세에 대한 피해주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피해가 아니라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수혜주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혜주라고 한다면 관세에 대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더 뭐 레버리지 써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 그 섹터 쪽으로 어떤 이 포트나 어떤 매수 관점이 몰린다 했을 때 엔터주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거지. 지금 실적과는 지금 오히려 좀 중국 쪽에서의 뭐 한나일령에 대한 완화 이 부분 또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뭐 수혜라고 한다면 이제 이 관세로 인한 달러가 이 강달러 시장이 됐을 때에 이 엔터 기업들의 아티스트가 미국에서의 티켓 공연 값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수혜주로 평가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뭐 아티스트들한테 매기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매기는 그 품목이나 제품들의 공통점은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또 아티스트 한 사람의 가장 큰 어떤 고유의 어떤 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세에 대한 매기는 부분을 하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추후에 어떤 미국 쪽에서의 뭐 판매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다시 한번 관세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관세 쪽에서의 리스크가 뒤덮여 있는 시장에서 유일한 어떤 대안주로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그 전에 사드 배치 이후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 어떤 그 매출 의존도나 이런 걸 많이 탈피를 많이 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뭐 음반이나 이런 걸 냈을 때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을 통해서 먼저 좀 발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터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실적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터 기업들의 그전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걸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한다면 엔터 섹터의 어떤 특징이죠. 이 비재무적 리스크, 그러니까 인적 리스크에 많이 좀 작용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 하이브도 뭐 그렇지만 이 뉴진스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주가가 좀 반응하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뉴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의 매출에서 10%가 안 돼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하이브의 어떤 다른 또 이제 뭐 BTS 완전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6월달에. 물론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BTS 또 세븐틴 여러 르세라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면서 실적주로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관세나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대안주 중에서도 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는 부분,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관세 무풍지대로서 어찌됐든 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 보니까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트리 중앙이나 펜엔터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한 4에서 3%대, 큐브엔터도 3%, JYP도 2.9%대 오름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약한 시장 속에서도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어느덧 보니까 강보합으로 현재 플러스 전환되어 있는 거 체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이벤트 대기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조금 더 평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도 0.44%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개장 분위기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거에 대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 수준으로 개장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플러스권으로 현재 강보합 전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는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이 찍혀 있긴 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